그래서 우리 이종관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종관입니다. 저가 사실 이런 자리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 더군다나 기조 강연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이승전 영재단 이사입니다. 또 서울대 종합연구센터의 강남준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철학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달리 얘기가 전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사실 철학적으로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하는 얘기들인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테마 위주로 과감하고 조금 도발적인 얘기를 좀 진행시켜볼까 합니다.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일단 좀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낭독의 전통을 좀 계승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금은 글을 읽고 그 다음엔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레스리딩의 11페이지서부터 한 1페이지가량 제가 오늘 기조 강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함축하는 그런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그걸 잠시 읽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언제부터인가 디지털 문화의 창조주로 우상화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문학에게도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돈벌이가 안 되는 학문으로 천대받으며 사회의 구석에 방치되었던 인문학.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돈벌이가 잘 되는 첨단 기업들로부터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략 3년 전부터 이 기이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는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애플은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한다고. 그 후 애플의 혁신과 성장세는 거침이 없었고 혁신과 성장의 비밀이 인문학에 있다는 의혹을 품어왔습니다. 이제 인문학을 제품화하는 기업은 애플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부풀며 그러나 이상한 기류가 강합니다. 인문학자와 기술자가 만나 융합을 하면 금방이라도 애플을 능가하는 혁신 제품이 나올 듯. 그래서 곳곳에서 융합을 숨가쁜 속도로 서두르며 사방에서 융합 관련 이벤트가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광고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빠른 속도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아니라는 것. 인문학은 사물이 내재적 본질을 성찰하며 그 내재적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학문이라는 것. 사실 인문학은 속성의 공학이 아니라 숙성의 미학입니다. 그런데 속성의 공학과 숙성의 미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와인을 예로 들면 밝혀집니다. 화공학을 동원하면 속성으로 와인빛을 내며 13%의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물질을 단 몇 시간 만에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와인의 진리는 그런 화학주가 아닙니다. 와인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에 스며들고 그 땅에서 포도가 연골고 또 그 포도가 발효의 시간을 유래하여 탄생합니다. 와인은 하늘과 땅 그리고 포도의 가치가 기다림을 통해 무르익는 숙성의 미학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이렇게 사물이 그것으로 가치를 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진리를 사색을 통해 성찰합니다. 만일 이제 첨단 기업들이 인문학과 함께 무언가를 창조해 나가려 한다면 숙성의 미학에서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사물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탐구를 통해 무르익을 것입니다. 사실 애플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거친 지혜의 숙성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혁신은 적어도 20세기 초에 시작된 인문학적 성찰의 역사가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여러 매개 과정을 통해 숙성된 결과입니다. 자, 이 과정은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요. 정보통신연구원에서 제가 이거 발표를 부탁을 받아서 여기서는 밝힐 수가 없고요. 8월달쯤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속성의 공학으로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룬 기업들이 진정 인문학과 융합화를 한다면 숙성의 미학에 숨겨진 창조의 지혜를 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화학적 융합이 아니라 미학적 융화의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충 이런 얘기를 좀 써놨고요.
사실 이런 얘기가 사실 뭐 오늘 할 얘기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얘기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가지고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PPT 분량이 상당히 많아서 다 뭐 중간중간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건너뛰고 아무튼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얘기는 일단은 저 융합 개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융합 개념이 일상적인 용어로는 허용이 되는 뭐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치학에 들어가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학술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더군다나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검토를 해보는 그런 순서를 갖겠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융합이 대대적으로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는 학술적 화두가 된 게 한 2002년부터인데요. 그 원형이 어딨냐면 소위 그 미국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MBIC 컨버징 테크놀로지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것은 그 배후에 알게 모르게 테크노 퓨처리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미래주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성찰을 해보면 사실 인문학적 입장에서 봐서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후진적인 그런 가치관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인문학이라든지 사회학, 사회과학, 예술 이런 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학술적 협력 또 그걸 기반으로 한 기술의 창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융합 개념을 좀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고요. 거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비전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창의성 개념에 대한 혁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근데 결론은 그 창의성 결과적으로 숙성의 미학과 협력 그걸 통한 삶의 승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상 아주 유명한 또 굉장히 그 문화를 바꿨다고 혁신했다고 일컬어지는 몇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볼 텐데요. 제일 첫 번에 제가 좀 인용해보고 싶은 것은 그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뭐 아주 20세기 초엽에 아주 유명 건축가죠.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창조는 끊임없이 예술가들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야 독창적인 것은 근원으로의 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명한 그 정말 소설가죠. 20세기 초엽에 걸작은 단독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년간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유의 결과물이다. 그 버지니아 울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하나 있습니다. 김웅룡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였는데 저 사람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자, 그 연구원이 한 얘기인데요. 12살 때 나사 연구원이 된 사람이고 천재라는 닥치가 붙고 난 뒤에 삶에 나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틀에 따라 춤추다 보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사를 탈출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글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때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뭐 많이 건너뛰겠지만은 이 소위 숙성의 미학 또 이런 것을 잘 성공적으로 이용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례 또 그렇지 않은 사례 두 개를 좀 대비시켜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숙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개발했던 제품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좀 진단해 보려고 하는 걸 구글 웨이브에서 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숙성의 미학의 성공 사례에서 최근 3년 전에 미국 뉴욕에서 오픈한 그 하이라인 파크 그다음에 아이패드 이걸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목차는 대충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수정 한번 봐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08년 이후 두 개의 커다란 역사적 사건을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고요. 또 그 이전에 금융위기인데 이 두 개가 다 과학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커다란 그 재난은 사실은 자연재해도 아니고 문명재해입니다. 그리고 그 문명재해의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후쿠시마 같은 건 뭐 당연히 뭐 핵발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단순히 그냥 물론 큰 자연재난 쓰나미였지만 그것으로 끝날 것이 이것이 우리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하고 결부가 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 위기도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분석은 못하지만 이미 딴 곳에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소위 그 IT와 금융자본 또 이것과 금융공학이 맞물리면서 소위 경제 시스템을 가상자본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그것이 이제 중폭되다가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진 이런 사태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경제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미래학자들은 이 경제 위기가 지금 우리가 2008년에 당한 첫 번째 쓰나미고 이 두 번째 쓰나미로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한 예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개념을 얘기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센터는 소위 그 독일의 울리히베이게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단했던 그 리스크 소사이티 위험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20세기 이후의 우리 사회의 한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금융 위기는 뭐 제가 쓰는 개념이지만은 리스크 베이스드 이코노미죠. 리스크를 만들어서 그걸 상품화해가지고 그거를 팔므로써 거기에 이제 투자 요인을 증진시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폭발하는 그런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가져온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겪고 나서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새로운 과학기술은 결국은 인간 공동체, 자연,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함께 창조해가는 그 심포에시스라고 뭐 굳이 뭐 멋을 부려서 서양의 개념을 동행한다는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포에시스 서로를 파트너로 하는 인간과 자연과 기술이 서로를 파트너로 존중하는 그런 형태의 창조 개념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새로운 비전입니다. 근데 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융합기술 비전은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융합기술의 비전을 한 이틀 전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 보면 딱 두 가지로 역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은 경제성장 동력이다. 그 다음에 순수 과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지원하냐면 노벨상을 타자라는 이유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한두 마디만 덧붙인다면 만일 이런 우리의 과학 비전을 아인슈타인이나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들으면 어떨까?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생각해봐야 될 건 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벨상 타기 위한 꿈나무 양성 정책 같은 것은 주장을 하면서 왜 노벨 문학상을 타자? 노벨 문학상을 타겨서 10만 꿈나무 양병론을 주장하자? 나가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을 집중 훈련시키자? 이런 주장은 왜 안 나오느냐? 만약 이걸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왜 과학에서는 그런 얘기가 허용이 되고 그것이 국가의 실책이 되고 문학에서는 평화상에서는 그런 게 왜 국가의 실책이 안 될까? 이걸 좀 역설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제가 늘 아쉬워하고 여기 계신 이덕환 선생님도 거기에 대해서 늘 아쉬워하고 계셨는데 그 말에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고도의 문화활동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거의 망각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실종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우주라든지 자연의 원리 그 자체를 이해함으로써 그야말로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 뭐 요즘 주장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융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과학기술의 역할은 어디 갔는지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저희 같은 인문학자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그 융합기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NSF에서 나온 컨버징 테크놀로지라는 개념 자체에 그러한 가치를 담기가 역부족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이거 좀 더 문헌학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추적을 해본 바에 따르면 2002년 이전에는 복합학이라는 말이 많이 썼습니다. 그다음 2002년 이후부터 갑자기 융합이라는 말이 빈도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사실 복합학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영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라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추측에는 어디서
개념을 가져와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걸 혹시 Science of Complexity를 이렇게 번역했다면 그건 커다란 오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2002년 이후부터 융합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대단한 그 소위 하나의 스트림을 형성을 하면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MBIC를 원형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면 사실 이건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컨버전스의 원래 개념, 특히 수학이나 이런 데서 쓰는 그 개념에 빗대어서 쓴 말이기 때문에 수렴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올바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정모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MBIC 컨버징 테크놀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뭐 이런 거죠. 나노 바이오, 인포, 코그노 그것을 다 이제 소위 나노 수준의 물질을 혼원시켜서 거기서부터 탐구하고 그것을 조작하는 기술을 개발하자라는 것이 원래 이념이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시한 그 인간의 비전, 이들이 이미 인간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증강 인류 내지는 영생하는 트랜스휴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위 그 MBIC 보고서를 낸 그 많은 참여자들이 사실상 이 소위 말하는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인간 비전은 굉장히 그야말로 테크노 퓨처리즘, 과학기술 지상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을 과학기술로 개조를 하면 그 능력을, 그 성능을 엄청나게 증강시킬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인간의 정신을 소위 말하는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운로드 시킬 수 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비전, 아주 환상적인 비전인데요. 중요한 것은 결론만 얘기하면 환상적이지만 이들이 굉장히 정확한 그 과학기술적 통계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듯 보이고 또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그 일반인들은 또 심지어는 전문 학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그멘트 휴머니티는 한 2년 전에 그 에릭 슈미트, 구글의 에릭 슈미트가 와서 일본에서 구글의 기업 비전을 그 오그멘티드 휴머니티라고 선언을 했었죠. 이러한 그 죽지 않는 인간 이후의 존재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것이 앞으로 논의될 텐데, 지금 이 트랜스휴머니즘이라든지 테크노 퓨처리즘을 선도하고 있는 커즈와일, 한 2주 전에도 우리나라에 왔던 것 같은데요. 커즈와일, 그리고 또 더군다나 구글이 지원하는 싱귤라리티 대학의 총장력도 맡고 있었고, 또 최근에는 아마 그 구글의 기술 담당 임원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2005년에 Singularity is Near라는 그 책에서 상당히 그 미래 예측을 정교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냈는데요. 자, 그래서 이 Singular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MBIC 과학기술이 2050년쯤 가면 서로 수렴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는 비약적인 과학 발전이 일어나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한테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바로 우리는 이제 영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신은 뇌의 작용이고, 뇌의 작용은 생화학적 작용이고, 생화학적 작용은 사실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디로 옮길 수 있냐?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드웨어, 우리 몸이 죽어도 우리는 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인문학자는 좀 의심을 하게 돼요. 과연 우리가 그렇다고 영생을 하게 되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아바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혹을 들 수가 있다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그들을 활동시키는 아바타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술 발전을 보면은 우리가 혹시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아바타가 될 위험은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뭐 행적이 그야말로 나노 단위로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파악이 되면 이 구글 스마트 안경은 우리가 앞으로 뭘 원하는지를 미리 판단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그
그 안경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그럼 우리의 행동은 그 구글 안경이 우리를 유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바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바타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아바타가 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위험 때문에 뭐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SF 영화 같아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매트릭스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거대한 컴퓨터 크라우드. 지금 그 매트릭스 컴퓨터는 사실 크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그 컴퓨터에 의해서 어떠한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냐 인간은 그냥 소위 동료원 정도의 그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는 건데, 사실 이 처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에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 뭐 닭의 신사랑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닭도 옛날에 한때는 잘 나갔겠죠. 스스로 날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자, 이게 좀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이지만 사실은 MBIC 이런 의혹을 갖고 MBIC 컨버징 테크놀로지가 과연 이게 인간에게 죽지 않는 삶을 허락하는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환영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그 문제점이 시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념적 오류고요, 하나는 인간학적인 오류, 하나는 학문이론적 오류, 그 다음에 하나는 고등정치의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념적 오류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간을 기술적으로 개조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세학적인 그 트라우마인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2차 대전 나치에 의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심각한 철학적인 논의를 요하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 문제가 과연 MBRC 컨버징 테크놀로지로 충분히 반성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친밀한, 이게 MBRC 그 트랜스휴머니스트들 책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의사학적인 그러한 그 소위 만행하고 현재의 그 소위 MBRC 컨버징 테크놀로지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 개조론, Enhancing Human Performance라고 그러죠.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그때의 기술이 굉장히 정말 조악한 기술이었다면 지금 뭐 초정밀 기술이다. 소위 말하는 DNA 차원까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개조의 주체가 다르다. 그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주체가 있는, 정부가 국가가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한다. 기업이 한다. 근데 과연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만큼 윤리의식 갖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물어지지 않아서 저희로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적 인간학의 오류는 과학기술에서 탐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과 관련된, 예를 들어 뇌라든지 인간의 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여기 뭐 제가 좀 자세하게 논의를 해놨는데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과학을 탐구하는 건 참 찬성합니다. 근데 뇌를 통해서 인간을 모두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오히려 안 그러는데, 그걸 기반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자, 몸이래요. 여긴 굉장히 중요한 2가지 환원주의가 있는데, 인간의 몸은 뇌다 라고 하는 환원주의가 하나 있고, 뇌는 물질이다 라고 또 하나의 환원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원주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그냥 암시적으로 얘기하면 뇌과학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우리 인간의 탐구 활동을 통해서 뇌과학이 비로소 출현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론체계로 성립을 하는 것인데, 이 뇌과학이 밝혀놓은 결과를 절대화시켜서 이걸 통해서 인간의 사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뇌과학을 성립시킨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사실은 하나의 딜레마지만 이 딜레마에 대해서 더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통섭도 잠깐 언급하겠는데, 통섭도 우리가 너무 멋있게 번역이 되는 바람에 너무 과장되게 유포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통섭의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그 인간은 동물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동물하고 인간하고는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뭐냐? 생존한다 그러고, 인간은 뭐 일부의 철학자들은 출존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는 자, 우리나라 중요한 통계 뉴스가 하나입니다. 하나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OECD 평균 수면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지금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비교하면 무려 43.6%가 성장을 했어요.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생존의 조건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산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우리가 뭐 분노의 숫자 이건 뭐 어떤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쓴 건 아니고 자산율의 상승 추세를 보면 가히 정말 거듭 제거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동물의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죠. 생존의 조건이 좋아진다. 그러면 동물의 경우는 생이 연장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존의 조건이 좋아져 봐야 그건 인간의 삶에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 우리나라가 적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동물을 통해서 인간하는 것은 하나의 시도로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말 인간을 알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탐구하는 존재고 인간을 통해서 사실은 사물이 어떤 의미가 밝혀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이 사냥이 산을 오르는 거하고 인간이 산을 오르는 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사냥은 여기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절벽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말칸바드의 타라 캐년이라는 그런 계곡인데 거기에 사냥은 그 포식자한테 잡혀 죽는 것보다 추락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도 이 사냥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왜? 그게 절벽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렇게 추락사하는 것도 자기들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안 그렇죠. 인간은 이런 것에 많이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서 떠나거나 아니면 무슨 수단을 강구해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서 살거나 아니면 이 산악인처럼 절벽이라는 것에서 삶의 어떤 의미를 발견해서 어떤 숭고한 의미를 발견해서 도전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은 사실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하고 사냥이 산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인간이 바라보는 건 이런 숭고한 세계고 풍경을 발견을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통문화에 기반한 통섭의 오류 같은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뇌과학에 대해서 했던 얘기. 인간은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이란 존재가 무엇인지를 밝혀내면서 그 동물과 어떤 식으로 관계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 많이 닮아서 유인원이라고 생물학적으로 호칭되는 그러한 유인원조차도 아주 초보적인 동물학도 못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다 이해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기억한다든지 이럴 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 이론적으로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죠. 학문 이론적으로는 이 융합, 컨버전스, 정확히 말해서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협력 연구 중에 한 양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협력 연구의 모태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상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대상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보면 이론 공유, 뭐 문제 공유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 협력 연구 유형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니디스플린이라는 건 뭐 멀티디스플린이라는 건 트랜스디스플린이라는 인터디스플린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우리가 다 융합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컨비네이션인지 컨버전스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게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막 혼돈을 일으키는 바람에 오히려 상당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사실은 학문의 구조가 짜여져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넘어갈 것 같고요. 교육 정책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융합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교육부에서 굉장한 그 성의를 갖고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학문 이론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념적인 문제점 같은 게 충분히 성찰이 안 됨으로써 뭐 긍정적인 것도 많이 갖고 왔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학문 이론적 검토 없이 학문이 난립함으로써 이 소위 학문의 두 번째 그 요즘 학생들 잘 쓰는 말로 듣도 못한 학문의 출현과 소멸이 악순환되는 이런 결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자와 학생들이 학문적 미학을 전략할 수가 있다. 몇 년도에 공부를 했는데 어느 학부터 그 학문이 없어버렸어요. 자, 이건 연구자들과 학생, 학문 후속 세대랑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문 이론적인 그러한 그 성찰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융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학문이라는 것이 역사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학문의 역사는 사실상 이미 오래전부터 융합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역사적 검증을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숙성되어 왔죠. 예컨대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는데 거의 100여 년이 걸렸습니다. 인지과학의 학문으로 인정받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단순간에 시장 수위에서 어떤 학문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이건 장기적으로 학문의 역사, 문화의 어떤 인프라에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아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좀 치유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인간 공동체, 자연, 기술이 서로를 창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이 너무 기능적이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융합.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좀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해서 말하는 하모나이징 테크놀로지라고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융합 연구의 유형을 굉장히 다양화하고 유형을 분류하고 또 거기에 맞는 각 유형에 맞는 최적의 어떤 정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경도될 수 있는 그 NBIC 컨버징 테크놀로지의 어떤 위험을 우리가 좀 잘 각성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휴머니즘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창의성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 개념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데서 처음에 제가 모두에 그 몇 사람 안 되죠. 네. 말씀드려서 나왔지만은 그 창의성 개념가 최근에 그 연구 트렌드로 상당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특출한 개인의 특별한 재능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 콜라보레이션,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죠.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최근 심리학적 연구, 실증 연구, 철학자들이 하면 말을 잘 안 믿죠. 그래서 실증 연구를 좀 제가 인용을 해와서 창의성 개념이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고, 소위 말해서 창의성 개념이 지식고고학이라고 했었죠. 고대부터 창의성 개념이 어떻게 변천을 해왔나 라는 것을 보면은 1950년대부터 크리에이티비티를 콘크리에이티비티, 함께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콜린 우드라고 하는 미학자로부터 나왔고, 또 롬바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에서 바로 이 콘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것이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가 되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심리학에서 그룹 지니어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협력적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의성은 협력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놨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경쟁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은 이제는 그 협력으로 그야말로 혁신은 창의성의 혁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개를 비교를 해놨습니다. 경쟁은 생각들을 소외화시키는 문제가 있고, 또 사실 경쟁은 결과적으로 다양성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경쟁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통이죠. 그 다음에 평가의 고통이 오히려 창의성을 억압을 한다는 것이고요. 협력의 경우에는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적인 다양성이 유지가 되고 그것들이 서로 섞이면서 그야말로 이머전, 크리에이티비티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간적 소셜 릴레이션, 소셜 케어 이런 게 굉장히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안 넘어가나?
자, 그래서 이건 뭐 그런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시스템이 지금은 이 사회 문화의 장이 경쟁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협력의 장으로 가급적인 빨리, 급속히는 안 되죠. 가급적인 빨리 협력의 장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바꾸는 것에 뭐 정치, 경제적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의 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야말로 굉장히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하면서 거기서 제3의 결과를 산출하는. 그러니까 이 협력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개개인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제3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아니요, 그 전. 그래서 좀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해가 생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융합은 상당히 가치 둔감적인 그런 아무리 융합은 가치 둔감하고 그다음에 배경이 된 것이 융합의 특성의 공학이라고 한다면 사물의 테크놀로지 특성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일종의 물리주의적 입장 하고 있는 것이 컨버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융화의 경우에는 각 학문이 갖고 있는 방법론, 형이상학 정제를 편견 없이 일단은 같이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 새로운 일종의 플랫폼을 발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컨버징 테크놀로지 트랜스휴머니즘을 추구하고 엔지니어링 오브 휴맨이라고 하죠. 인간을 공학화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컨버징 테크놀로지는 소위 네오 휴머니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캐치프레이즈로 얘기하면 엔지니어링 포 휴먼, 인간을 위한 것. 그다음에 목적은 컨버징 테크놀로지는 아까 경제 문제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미 NSF 컨버징 테크놀로지 목적조차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능 증강을 통한 시장 수익성 산출이었습니다. 근데 하모나이즈는 가치 창조를 통한 하모나이즈 표현 지향이라고 얘기합니다. 활동 양상은 컨버징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융화는 협력을 통한 창의성 발현. 그 결과는 지금 나타난 걸 보면 컨버징 테크놀로지는 서열화, 양극화, 사회문화적으로 서열화 양극화를 봤고요. 그다음에 가상주 금융자본의 축적이라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고속 성장을 이루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산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모니는 일종의 소시에탈 테크놀로지가 좀 중심이 된다고 얘기했죠. 공동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더 좀 비중이 높다.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성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나요? 네? 3시까지. 그러면 사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글 웨이브가 한 10년 전에 이들이 소위 말해서 인터넷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그거를 촉진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상 1년 만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죠. 실패의 원인은 사실은 뭐냐면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거기에 뭐 각각의 소위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주 해상도 높게 올려놔 봐야 거기에 진짜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가 최근에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사람이 가장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예는 뭘 드냐면 이 사람이 원래 첼리스트였다가 사회학자가 된 사람인데요. 그 오케스트라의 연습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체득돼야 진짜 협력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아이패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미스테리어스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미스테리어스 히스토리의 단점은 뭐냐? 스티븐 잡스하고 세계 최고의 한 철학자가 한 얘기가 상당히 공유하는 점이 있어요. 스티븐 잡스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에 관한 점입니다. 아까 커즈와일러 같은 미래주의자들은 죽음이 없는 세계를 꿈꿉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라 그러냐면 죽음이 최고의 삶의 전형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미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1920년에 27년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인간성, 인간 때문에 얻었냐? 죽을 수 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존재다. 죽음이 갖는 삶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사실은 이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 지식고고학적으로 좀 추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 하고 그냥 뭐 인문학과, 테크놀로지, 융합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원형을 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의 파크라는 건 월스트리트하고 대비되는 특히 뉴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1920년대부터 뉴욕 주변을 스며나던 철도입니다. 근데 철도 이걸 제가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 할렘 파크가 가진 컨셉, 건축 컨셉이 자연과 이제 폐기되거나 쓸모 없어져가는 근대 문명, 그 다음에 ICT, 인간 공동체, 그 다음에 어그리텍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어그리컬처하고 아키텍처가 잘 협력이 돼서 이루어낸 그야말로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1920년대 뉴욕 주변을 스며나던 철도입니다. 철도라는 것이 근대 문명의 존재론적 형이상학적 기초죠. 사실 근대 문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걸 자원화하고 모든 걸 다른 것에 의해서 주문되는 상태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인간도 그렇고 존재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다른 것에 의해서 주문되거나 다른 것에 한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백수거나 그야말로 쓰레기죠. 그런데 하이라이트 1980년대 이런 운명을 맞습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데 이 상태에서 뭐 엉망진창이 되니까 신대체 그 줄리안이라고 하는 뉴욕 시장이 이걸 다 부시고 제가 너를 그래서 여기다 멋있는 주상복합을 짓자 그랬는데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시간이 조금 전에 이런 모습으로 이 하이라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뉴욕 시민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콘크리트밖에 없는 뉴욕에서 어떻게 이런 신기한 그야말로 피지스라고 그러죠. 철학적으로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더군다나 그 자연을 파괴했던 근대의 철도를 자연의 일부로 품으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뉴욕 시민들이 세이브 더 트랙이라고 하는 시민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유명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계획을 정지시키고 건축을 공모를 하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어그리텍처입니다. 아키텍처, 어그리컬처, 농업 플러스 아키텍처. 이 사람이 한 개념은 뭐냐면은 이 자연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건, 이거 존중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나온 씨앗을 받아다가 다시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계천 개발하고 조금 좀 다른 측면이 있죠. 근대 문명을 흡수했어요. 뭘로? 땅의 한 층으로, 한 지층으로 흡수를 해서 그걸 새로운 역사로 리메디에이션 했다고, 뭐 재매개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치유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이런 소위 테크노 피처리스틱한 건축물들은 하나 차이, 이거 완전 기계, 트랜스포머, 인간의 요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는. 요즘에 모바일 건축이라고 해서 요즘도 저희가 모빌러 시니까 집과 건물도 막 움직여야 된다, 걸어 다녀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좀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그런 건축물이 있고 여기 테크노 피처리스틱 건축물과 달리 지금 이런 상태로 거의 10년에 걸쳐가고 그러한 인간과 자연과 기술의 협력 결과라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 뉴욕시티들이 너무나 하나는 크고 한쪽에는 월스트리트가 있지만 한쪽에는 가나니까 커요. 어떤 문명의 동기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을 해봤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나라 건축가가 참여하고 있었죠. 윤희현이라고 아마 서울대학에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 서울대학 조경학과에 계신 분이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의 새로운 길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장황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으신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조지 시간